시설 기사님은 기계나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 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에어컨 고장 났는지, 화장실 전구 나갔는지 그런 것 말이에요.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젊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저를 바라봤죠. 늙은 기사는 입 닫으시고 본인 일이나 하세요. 더 큰 웃음이 폭발했습니다. 박 센터장님마저 어색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서류를 들고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제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다 본 거였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모욕하고 있는 늙은 기사가 누구인지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식입니다. 올해 62살이죠. 해안문화센터에서 야간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기사 아저씨라고 부르더군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요즘엔 그런 게 편해요. 매일 밤 9시가 되면 문화센터의 모든 불이 꺼집니다.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나면 건물 전체가 제 몫이 되죠. 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층을 점검합니다. 강의실 문들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 창문은 닫혀 있는지, 가스밸브는 잠궈져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요.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적적했는데 지금은 이 고요함이 좋더군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제게 뭘 묻지 않아요. 그냥 성실한 기사 아저씨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5시쯤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김 주임님이 간단히 얘기해 주셨죠. 윤 기사님, 오늘 별일 없었어요. 3층 회의실 에어컨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내일 업체에 연락해서 점검 받을 예정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김 주임님은 저를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딱히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정도로 여기시죠. 나이 든 기사니까 별로 대화할 일도 없고요. 사실 전 그게 고마웠습니다. 20해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저는 국가기록 복원 시스템을 설계하는 책임자였어요. 서울에 있는 큰 회사에서 일했죠. 정부 프로젝트를 맡아서 온 나라의 중요한 자료들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바쁘게 살았어요. 새벽까지 코딩하고 회의하고 출장 다니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죠. 아내는 항상 혼자 서연이를 키워야 했고요. 서연이가 8살 때였나요? 제가 또 늦게 들어갔는데 서연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작은 손에 그림을 들고서요. 아빠, 이거 봐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빠와 엄마와 서연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아빠 얼굴이 없었어요.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고 눈, 코, 입이 없었거든요. 서연아, 아빠 얼굴은 왜 안 그렸어? 아빠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전 바빴어요.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였고 성공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서연이를 안아주면서 내일은 일찍 들어오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그해 겨울 서연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스쿨버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죠. 다른 아이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서연이만 머리를 다쳤어요.
병원에서 며칠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서연이는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었지만 사고 전 몇 년간의 기억이 사라졌죠.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서연이가 병상에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서연이 치료에 전념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녔죠. 아내와 함께 서연이를 돌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몇 달 뒤 서연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절 기억하지 못했죠. 아내는 기억했는데 저만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만 선별적으로 사라진 것 같다고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했죠. 아버지가 자주 부재했던 기억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차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서연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화가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서연이 곁에 있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남기로요. 아내와 서연이에게는 제가 먼 친척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잠시 함께 살게 된 거라고요. 서연이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친절한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더군요. 몇 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 가면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편의점 알바, 배달일,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죠. 서연이가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 두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TV를 봤어요. 서연이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로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친한 아저씨로는 여겨줬거든요. 가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기도 했고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기쁘면서도 아팠습니다. 제 딸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요. 아내는 힘들어했어요. 남편을 잃은 기분이라고 하더군요. 서연이 앞에서는 연기를 해야 하고 밖에서도 이상한 시선을 받았죠. 결혼한 여자가 낯선 남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몇 년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도시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서연이도 많이 컸고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서연이는 이미 고등학생이 됐고 제법 의젓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 말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 혼자 이곳 해안으로 왔습니다. 서연이와 아내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서연이가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됐어. 가끔 안부 전화드릴게. 연락 자주 해요. 아저씨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서연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곳에 온 지 3년째예요. 가끔 아내한테 전화해서 서연이 안부를 묻곤 하죠.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남자친구도 생겼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가끔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요.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떻겠냐고도 하죠. 하지만 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요. 만약 서연이가 진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자기 아버지가 그동안 거짓말을 하며 곁에 있었다는 걸 안다면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문화센터를 돌며 시설을 점검하고 낮에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죠. 오늘도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TV에서는 심야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서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낮에 전화하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처음이었거든요. 여보세요. 도식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아내 목소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라도. 서연이 얘기인데요. 가슴이 빨라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무슨 일인가요? 어제 서연이가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함께 살던 친절한 아저씨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갑자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하다고 하는데 왠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기억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옛 추억이 그리워서일까요? 어느 쪽이든 무언가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20회 넘게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새벽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더군요. 곧 해가 뜰 시간이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텐데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평소처럼 오후 5시에 출근했습니다. 김주임 님이 인수인계를 해주시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윤 기사님, 오늘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아침에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파일들이 일부 사라졌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면 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증 유물들의 디지털 기록이었어요. 중요한 자료들이죠. 어느 정도나 사라졌나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꽤 많은 것 같아요. IT 업체에서 내일 와서 점검할 예정이에요. 김주임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국가에서 관리를 맡긴 중요한 자료인데 분실되면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혹시 백업은 있지 않나요? 그게 문제예요. 백업 서버도 같이 오류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가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설계할 때부터 그런 상황을 방지하도록 만들어 놓았을 텐데요. 센터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게요. 김주임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퇴근하신 뒤 저 혼자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설 점검을 먼저 했을 텐데 오늘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꾸 디지털 아카이브 얘기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궁금해서 사무실로 올라가 봤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이 설치된 방은 3층 끝에 있었어요. 출입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버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모니터를 켜서 시스템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실히 많은 파일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전체 용량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었죠. 로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삭제된 시점이 모두 같은 시간대였어요. 새벽 3시 17분부터 3시 42분 사이에 집중적으로 삭제가 일어났더군요. 시스템 오류라면 시간이 불규칙했을 텐데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파일들을 골라서 지운 것처럼 보였어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의 패턴을 분석해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20년 전부터 15년 전까지의 기록들만 골라서 지워져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국가기록 복원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시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죠.
누군가가 특정 시기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그 시기 기록들일까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의 기록들만 골라서 지운 이유가 있을까요? 네트워크 접속 로그도 확인해 봤습니다.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이 있는지 보려고 했거든요. 역시나 새벽 3시쯤 외부 IP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었어요. 해외 IP였는데 추적하기 어려운 주소였죠. 전문적인 해킹이었습니다. 이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주임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 기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시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급히 부르시는데요. 지금 사무실로 올라올 수 있으세요? 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센터장실로 가니 박 센터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김주임님과 정보 담당 직원도 함께 있었죠. 윤 기사님 앉으세요. 네. 박 센터장님은 50대 중반의 깔끔한 분이셨어요. 평소에도 저를 정중하게 대해주시는 편이었죠. 아까 IT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급히 와서 점검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교육부에서 다음 주에 정기 감사를 나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순간 이해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문제가 감사에서 드러나면 큰일이 날 거였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 센터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했으면 합니다. IT 업체에서 복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복구가 가능한가요? 완전 복구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은 가능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감사 전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정보 담당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백업 데이터도 일부는 남아 있어요. 조각조각 흩어져 있긴 하지만 모으면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을 거예요. 박 센터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윤 기사님도 이 일에 대해서는 외부에 말씀하지 마세요. 괜한 소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덮어버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국가 기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게다가 삭제된 기록들이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그때 시스템에 뭔가 조작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그 흔적을 지우려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IT 업체 직원들이 도착해서 복구 작업을 시작했더군요. 밤늦게까지 작업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평소대로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만약 제가 아는 걸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 분석 결과를 알려준다면요. 하지만 그러면 제가 왜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설명해야 하죠. 단순한 시설 관리 기사가 시스템 로그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니까요. 결국 제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20해 전 그 프로젝트 책임자였다는 것까지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물어볼 거고 과거사까지 다 들춰지겠죠. 서연이 일까지도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국가 기록이 조작당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침묵할 수는 없었거든요. 새벽 4시쯤 IT 업체 직원들이 1차 작업을 마쳤습니다. 복구된 파일들을 확인해 보겠다며 내일 오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다시 서버실로 올라가 봤습니다. 어느 정도 파일들이 복구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죠. 특히 20년 전 기록들은 거의 복구되지 않았더군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골라서 완전히 삭제당한 것 같았어요. 이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에게서였어요. 서연이가 또 물어봤어요. 그 아저씨 전화번호 정말 모르냐고. 뭔가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기억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디지털 아카이브 조작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죠. 창밖으로 새벽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치고 있었어요.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았죠.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닐 거예요. 더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20년 전 제가 만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IT 업체에서 2차 복구 작업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센터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김정훈 팀장도 와 있었어요. 30 중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김 팀장은 이번 디지털 아카이브 문제 해결을 총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박 센터장님보다 직급은 낮았지만 교육청 소속이라 발언권이 컸어요. IT 업체 보고에 따르면 전체 데이터의 85%가 복구됐습니다. 김 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나머지 15%도 추가 작업을 통해 대부분 복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주 감사까지는 충분한 시간이죠. 박 센터장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행이군요. 그럼 일단 이 문제는 마무리된 걸로 보고해도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구된 것처럼 보이는 파일들을 어젯밤에 확인해 봤거든요.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였지만 내용이 조작된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20년 전 기록들은 원본과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묘하게 수정된 거라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웠지만 원래 시스템을 설계한 제가 보기엔 명백한 조작이었죠.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모두들 일단락됐다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평소 말이 없던 시설관리 기사가 갑자기 발언하겠다고 나선 거였으니까요. 박 센터장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네, 윤 기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복구된 파일들을 정밀하게 검증해 보셨는지요? 김 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검증은 당연히 했죠. IT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간단히 살펴본 바로는 일부 파일들의 내용이 잠깐만요. 김 팀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윤 기사님이신가요? 시설관리 담당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디지털 파일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시설관리 기사분이 그런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시던가요?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그게 예전에 관련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전에 컴퓨터 수리 같은 거 하셨나 봐요. 김 팀장의 말투에 무시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기관의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문제거든요. 전문 업체에서 검증했다고 하는데 굳이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계속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년 전 기록들이 20년 전이요. 김 팀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윤 기사님, 그때는 아마 윈도우 95 쓰던 시대 아닌가요? 그 시절 기록이 지금과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킥킥거리더군요. 저를 놀리는 웃음이었어요.
김 팀장은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관리 기사님이 이런 회의에서 의견을 내시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무슨 각자 맡은 일이 있잖아요. 시설 기사님은 기계나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에어컨 고장 났는지, 화장실 전구 나갔는지 그런 것 말이에요. 더 큰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박 센터장님까지 어색하게 웃으시더군요. 늙은 기사는 입 닫으시고 본인 일이나 하세요. 김 팀장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가 다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군요. 단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 뿐인데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제 딸 윤서연이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육청 실습생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서류를 들고 와서 전달하려던 것 같았죠. 서연이는 회의실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멈춰 서 있었어요. 제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다 봤을 거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팀장이 서연이를 봤어요. 아, 서연 씨. 서류 가져왔나요? 네, 팀장님. 서연이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보더니 나갔어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았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앞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비록 서연이가 절 아버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저를 힐끗힐끗 보더군요. 아까 일로 화제거리가 된 것 같았어요. 박 센터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윤 기사님, 아까는 좀 그랬네요. 괜찮습니다. 김 팀장이 좀 성격이 급해요.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쁜 뜻이 맞았다는 걸요. 나이든 시설관리 기사를 깔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앞으로는 이런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내용이라 어려우실 테고요. 박 센터장님도 결국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를 회의에서 배제시키려는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발견했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저 늙은 기사의 헛소리로 치부하는 거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여기 있다는 것이었어요. 교육청 실습생으로 와 있던 거였죠. 혹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느 쪽이든 위험했습니다. 서연이와 자꾸 마주치게 되면 언젠가는 알아볼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게 드러나겠죠. 저녁이 되어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시설 점검을 하면서도 계속 서연이 생각이 났어요. 딸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다가 교육청 실습생들이 쓰는 사무실을 지나게 됐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연이가 아직 일하고 있는 것 같았죠.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괜히 의심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실습생과 얘기하는 것 같았죠. 오늘 회의실에서 본 그 아저씨, 뭔가 낯익지 않았어. 누구 말이야? 시설 관리하시는 분. 팀장님한테 혼나던 분. 아, 윤 기사님. 왜 낯익어? 모르겠어.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 맞다. TV에 나온 아저씨랑 비슷해.
가족 잃고 혼자 사는 그런 다큐멘터리 있잖아. 아, 그래. 그런 느낌이긴 해. 좀 쓸쓸해 보이더라. 다행히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계속 의심하면 언젠가는 알아낼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조작 문제도 걱정이었고 서연이 문제도 걱정이었어요. 특히 오늘 회의에서 당한 모욕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냥 늙은 기사에 불과한 건가요? 20년 전의 제 능력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국가 기록이 조작당하고 있는데 침묵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우회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을요. 새벽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서연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파도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폭풍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교육부 정기 감사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문화센터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감사관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저는 평소처럼 시설 점검을 하며 조용히 지켜봤어요. 오전 10시쯤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감사관과 보조 직원들이었어요. 박 센터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셨죠. 안녕하십니까? 해안문화센터 박정수 센터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부 감사관 이철민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디지털 아카이브 문제가 발각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감사관들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서버실로 올라가서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더군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IT 업체에서 복구한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감사관 중 한 명이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이 파일의 생성일자가 맞지 않습니다. 젊은 감사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20년 전 파일인데 메타데이터를 보니 최근에 수정된 것 같네요. 김 팀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복구 과정에서 날짜가 바뀔 수 있거든요. 하지만 원본 파일이라면 생성 날짜는 그대로여야 하는데요. 감사관이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파일들도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전체적으로 20년 전 파일들이 최근에 많이 건드려진 흔적이 있습니다. 박 센터장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류라기보다는 인위적인 조작 같은데요. 감사관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이라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누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나요? IT 담당자와 센터장, 그리고 김 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야간 시설관리 담당자도 출입 카드가 있긴 합니다. 감사관이 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야간 담당자분이시군요. 성함이 윤도식입니다. 평소에 서버실에 들어가시나요? 시설 점검차 가끔 들어가긴 합니다. 컴퓨터는 다룰 줄 아세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습니다. 김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윤 기사님이 파일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작업을 하셨는지 의아했거든요. 감사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파일 내용을 확인하셨다고요?
어떤 파일을 어떻게요?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설명하려면 제 과거를 드러내야 했거든요. 간단히 살펴본 것뿐입니다. 간단히 살펴본다는 게 뭘 의미하나요? 일반인이 디지털 아카이브 파일을 분석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질문이 계속됐어요. 감사관은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죠. 그때 또 다른 감사관이 로그 기록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서버실 출입 기록이 많네요. 거의 매일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시설 점검 때문입니다. 매일요? 서버실을 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나요? 박 센터장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를 변호해 주시려는 것 같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김 팀장은 아예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러고 보니 윤 기사님이 처음에 복구된 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감사관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이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감사 관련 자료를 전달하러 온 것 같았죠. 서연이는 회의실 분위기가 어색한 것을 눈치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주 감사관 이철민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야간 관리자분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접근 권한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감사관이 노트북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서버 접속 로그가 화면에 떠 있었죠. 이 시간에 서버에 접속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로그를 보니 제가 파일들을 확인했던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작이 일어난 시간과 비슷한 시점들이었죠. 파일을 확인해 본 것뿐입니다. 확인이요? 어떤 권한으로 국가 기록을 확인하신 거죠? 김 팀장이 여기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실 윤 기사님은 평소에도 좀 이상했어요. 시설 관리 일만 해도 되는데 자꾸 다른 일에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그건 그리고 나이도 많으신데 컴퓨터를 너무 잘 다루시는 것 같아서 의아했어요. 감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 같았죠. 윤도식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국가 기록을 조작하셨나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 시간에 서버에 접속하신 거죠? 말할 수 없었어요. 진짜 조작범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려면 제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사가 다 드러나겠죠. 대답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관들은 제가 인정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제가 신문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저에게서 무언가 친숙한 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감사관이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조사관 파견 요청해 주세요. 국가기록 훼손 혐의자가 있습니다. 보안팀이라니. 이제 정말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박 센터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윤 기사님은 성실한 분이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30분 뒤 보안 요원 2명이 도착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죠. 윤도식 씨죠? 네. 국가기록 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사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연행하려는 거였죠. 그때 서연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이분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보기에는 그런 분 같지 않은데. 서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확신은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김 팀장이 서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건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실습생은 빠져 있어요. 서연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 절 변호하려고 나섰는데 막힌 거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시 제 팔을 잡았어요. 가시죠. 그때 감사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실수였다면 참작할 수 있을 텐데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서연이도 간절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뭔가 말해달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제가 누군지 드러나겠죠. 그러면 서연이도 충격을 받을 거고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것이 무너질 거였어요. 제가 다 확인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모든 걸 확인했었거든요. 진짜 범인도 알고 있었고 조작된 파일들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실수였다는 뜻이네요. 네. 거짓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서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죄를 인정하는 걸 보고 실망한 것 같았죠. 보안 요원이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는데 서연이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앞에서 범죄자로 끌려가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20년 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기억될까봐 무서웠죠. 차에 타서 문화센터를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제 인생도 서연이와의 관계도 모든 게 끝난 건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리고 서연이에게도 언젠가는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요. 지금은 무너진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요. 조사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보안 요원과 함께 교육청 건물 지하로 내려갔어요. 차가운 복도를 걸으며 생각이 복잡했죠. 여기서 잠시 대기하세요. 작은 대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회색 벽과 플라스틱 의자뿐인 삭막한 공간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이 만져졌어요. 오래된 USB였습니다. 까맣고 작은 USB 메모리였어요. 2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죠. 플라스틱이 누렇게 변색돼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지갑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내려올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챙긴 거였죠.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해졌어요. 대기실 한쪽에 오래된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용으로 쓰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USB를 꽂아봤죠.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원 알고리즘 초안이라고 이름이 돼 있었어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봤습니다. 텍스트 파일이었는데 복잡한 코드와 설명이 적혀 있었죠. 제가 20년 전에 작성한 것 같았어요. 읽어보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가기록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어요. 손상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더 깊이 생각했었거든요.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되돌리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록을 지우고 싶어 해요. 나쁜 기억, 아픈 기억, 부끄러운 기억들을 없애고 싶어 하죠. 하지만 저는 반대였어요. 잃어버린 좋은 기억들을 되살리고 싶었거든요. 특히 서연이 일이 생긴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딸이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 이 기술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서연이의 기억을 되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죠. 밤마다 연구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서연이를 재우고 나면 이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뇌과학 논문들을 읽고 의사들과 상담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봤죠. 하지만 완성하지 못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습니다. 특정 자극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위험했어요. 잘못하면 서연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기술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 후로 이 USB는 지갑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잊혀진 채로요. 지금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20년 전에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졌거든요. 딸의 기억을 되돌려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코드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어요. 복원은 삭제의 반대 개념이 아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다. 파일 맨 위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쓴 것 같았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록을 지우는 건 쉬워요. 클릭 한 번이면 되거든요. 하지만 되돌리는 건 어려워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에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어요. 누군가가 기록을 지웠거든요. 20년치 소중한 기억들을 삭제해버린 거였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숨기려고 했던 걸까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이었어요. 20년 전 제가 설계한 복원 시스템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 시기 기록들만 골라서 지운 거였어요. 하지만 범인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파일을 계속 읽어봤습니다. 복원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가 적혀 있었어요. 삭제된 데이터의 흔적을 찾아내는 방법, 조각난 파일들을 연결하는 기법, 손상된 기록을 복구하는 절차들이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문화센터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을 거였어요. 범인이 숨기려던 진실까지도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봉인했던 기술을 다시 쓸 때가 온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기술을 쓰면 제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거였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겠죠. 서연이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였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그동안 거짓말을 했는지, 왜 기억을 되돌려주지 못했는지까지도요. 준비가 됐을까요? 그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요. USB를 빼서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결정됐어요. 이제 숨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꿈꿨던 기술로 진실을 되돌려 놓을 때였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사관이 들어와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윤도식 씨, 국가기록 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중년의 조사관이었어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우선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과거 직업이 뭐였나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IT 관련 일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요? 정부 프로젝트를 담당했었습니다. 조사관이 컴퓨터를 검색해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만요. 윤도식?
혹시 20년 전 국가기록 복원 시스템을 설계한 그 윤도식 씨인가요? 네. 그럼 왜 지금 시설 관리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복잡한 사연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조사관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조작했다는 게 더 이상하네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사관이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뜻이죠? 제가 그 시스템을 설계했으니까요. 누군가 제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복원 알고리즘이 들어 있습니다. 삭제된 진짜 기록들을 복구할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망설이더니 USB를 받았어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파일을 확인해 봤죠. 이게 정말 복원 알고리즘인가요? 네. 제가 20년 전에 개발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사용해 봐도 될까요? 네. 하지만 원본 서버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1시간 뒤 우리는 문화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조사관과 보안 요원들이 함께였어요. 서버실에서 복원 작업을 해보자는 거였죠. 박 센터장님과 김 팀장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도식 씨가 삭제된 파일들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 팀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복원이요? 벌써 IT 업체에서 복원 작업을 마쳤는데요. 진짜 원본을 복원한다는 뜻입니다. 서버실로 올라갔습니다. 조사관들과 센터 직원들이 모두 따라왔어요. 서연이도 함께 있었죠. 저는 메인 서버에 제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USB에서 복원 알고리즘을 실행시켰어요.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20년 전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죠. 지금 뭘 하는 거죠? 조사관이 물었어요. 삭제된 파일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서버 전체를 스캔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의 잔여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내더군요. 30분이 지나자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요. 조사관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삭제 로그가 두 가지예요. 외부 해킹으로 삭제된 것과 내부에서 삭제된 것이 따로 있네요. 김 팀장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부 삭제요? 네. 정식 관리자 권한으로 파일을 지운 기록이 있어요. 화면에 상세한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파일을 삭제했는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조사관이 기록을 확인하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정훈 팀장 계정으로 삭제된 파일들이 있네요. 뭔가 잘못됐을 겁니다. 김 팀장이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언제 그런 파일을 지웠다는 거죠?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복원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했습니다. 삭제된 파일들이 하나씩 복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구된 파일 중에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어요. 20년 전 기록, 복원 프로젝트 당시 촬영된 것들 같았죠. 이게 뭐죠? 조사관이 동영상을 재생해 봤습니다. 화면에 젊은 제 모습이 나타났어요. 20년 전의 윤도식이었죠. 프로젝트 회의실에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국가기록 복원 시스템의 핵심은 영구 보존입니다. 화면 속에 제가 말했어요. 삭제된 데이터도 완전히 복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어떤 기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에 제가 지금의 늙은 기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한 거였죠. 서연이가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나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동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기념 파티 장면이 나왔어요. 직원들과 함께 축하하는 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화면 한쪽에 어린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었어요. 8살 때의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아빠, 대단해요. 어린 서연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현재의 서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 속의 어린 자신을 보며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저게 저예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화면 속의 젊은 저와 비교해 봤죠. 아빠, 작은 목소리였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김 팀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과거 동영상이 나온다고 해서. 하지만 보건 프로그램이 더 큰 발견을 해냈습니다. 조작된 파일들이 발견됐습니다. 조사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원본과 조작본이 모두 복구됐네요. 비교해 보시죠. 2개의 파일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하나는 원본, 하나는 조작본이었어요. 원본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프로젝트 당시 비리 의혹에 관한 내부 문서였어요. 예산을 횡령한 관리자들의 명단과 증거 자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훈이었어요. 당시 교육청 사무관이었던 김정훈이 예산을 빼돌린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죠. 이건 날조입니다. 김 팀장이 소리쳤어요. 저는 그때 사무관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복원된 인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정우는 당시 해당 부서 사무관이었고 예산 관리를 담당했었어요. 조사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정훈 팀장, 20년 전 횡령 혐의와 현재 증거 인멸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윤도식과 짜고 친 일이에요. 김 팀장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복원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보안 요원들이 김 팀장을 연행했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20년 전에 왜 이런 걸 시스템에 넣어둔 거야? 마지막 말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셈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아빠, 이번에는 더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정말 아빠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서연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릴 때 함께 살던 그 아저씨가 아빠였어요? 서연아.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빠예요. 미안해.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너를 위해서였어.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편할 것 같아서.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뭔가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봤어요. 따뜻한 아빠가 나오는 꿈을요.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었구나.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숨겨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서연아, 아빠가 많이 늦었지? 아니에요. 이제라도 찾았으니까요. 서연이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어요. 조사관과 센터 직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족만의 시간을 만들어준 거였죠. 서버실에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아빠,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에게 상처가 될까 봐서였어.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무리하지 않았으면 했거든.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저씨가 너무 친절했거든요. 마치 가족처럼요. 정말 미안해, 서연아. 이제 함께 살 수 있죠? 그럼 물론이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기억을 되돌리는 기술이 정말 존재했습니다. 그건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서연이가 저를 기억해낸 건 제가 만든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아빠, 이제 정말 윤도식 기사님이 아니라 윤도식 아빠죠? 그럼 영원히 내 아빠야. 저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서연이의 웃음소리였어요. 기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한번 새겨진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됐습니다. 김정훈 팀장 외에도 추가 공범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복원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더 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조직적인 예산 횡령이었어요. 김 팀장은 말단이었고 진짜 배우가 따로 있었죠. 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박 센터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윤 기사님, 아니, 윤 박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기사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대우해드리지 못해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숨긴 거였으니까요. 박 센터장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동안 저를 그저 늙은 기사로만 여겼던 것에 대해 후회하시는 것 같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딸과 함께 살아야죠. 서연이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모든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오히려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공로자가 됐죠. 문화센터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가 코트를 여미며 말했어요. 아빠, 추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거든요. 어디서 살고 있어? 서울 작은 원룸이에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아빠랑 같이 살까?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내 얘기가 나왔네요. 당장 전화를 드려야 했어요. 엄마한테 연락드려야지. 휴대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받으시더군요. 여보세요. 여보, 저예요. 도식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에요? 서연이 곁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요? 서연이가? 네. 다 알게 됐어요. 제가 누군지도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인가요? 네. 서연이랑 같이 올라갈게요. 빨리 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거구나. 네, 아빠. 그날 아침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20년 만에 서연이와 함께 여행하는 거였어요. 기차 안에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을 나눴죠. 아빠는 왜 시설 관리 일을 하셨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른 삶을 살려고 했어. 예전 일은 모두 접고 말이야. 하지만 아깝잖아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깝지 않아. 너랑 함께한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기억 못해서 아빠가 고생하셨네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건강하게 자란 게 제일 다행이야.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20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반가운 얼굴이었죠. 서연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서연아, 우리 딸. 모녀가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가족이 다시 모인 순간이었거든요.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모든 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중간에 서서 말했어요. 아직도 꿈 같아요. 정말 아빠가 맞나요? 그럼 영원히 내 아빠야. 그동안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죠.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어. 아픈 기억까지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전 계속 뭔가 부족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채워졌어요. 그 빈 공간이 아빠 자리였구나.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20년 만에 가장 맛있는 밥이었어요. 아빠,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볼게. 복직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말이 맞아요. 당신 실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예요. 하지만 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20년이나 공백기가 있었는데 복직이 가능할까요? 며칠 뒤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해서 정식으로 복직을 제안한다는 거였어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총괄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내가 기뻐했어요. 자, 이제 결정하세요. 서연이도 제 곁에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빠가 하고 싶으신 일 하세요. 20년 전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아직도 쓰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저였죠. 해볼까? 네. 서연이가 환호했어요. 며칠 뒤 정식으로 복직했습니다. 교육부 디지털 정책관 직책이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기분이 새로웠죠. 첫날 회의실에 들어가니 젊은 직원들이 신기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전설 같은 인물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제 경력과 능력을 보여줄 생각이었거든요. 앞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어떤 기록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젊은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환영이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첫날 어떠셨어요? 좋았어. 20년 만에 다시 하는 일이라 설레더라.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밤 서연이와 함께 옛날 사진들을 봤습니다. 사고 전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이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지. 너랑 엄마랑 함께였으니까. 아빠, 이제 다시 행복할 수 있죠?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 다시 뭉쳤는데. 서연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아빠, 고마워요. 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줘서요. 비록 멀리서였지만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망적으로 느껴졌죠. 기억을 복원하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었죠. 서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아빠,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죠? 그럼 영원히. 약속해요. 약속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서 안전하다는 기분이었어요. 20년간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딸의 사랑,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제 자신의 가치까지도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아버지로서의 시작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부 국가기록 보건자문위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벌써 12개월이었어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죠. 사무실에서는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서로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윤 의원님,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만 보안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20년 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오래된 지혜가 만나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퇴근 후에는 서연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게 새로운 습관이 됐죠. 아빠, 오늘은 어디 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 그럼 박물관 가요. 아빠 일 구경하고 싶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관이 새로 생겼거든요. 제가 복원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일부는 그렇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야. 서연이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전시관을 돌아보며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사고 전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밝고 똑똑한 아이였지. 아빠를 많이 따랐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기억하는 것 같거든요. 맞았습니다. 머리로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년간의 공백을 조금씩 메워가고 있었죠. 아내와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살지 않았거든요. 가족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당신 많이 변했네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일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20년 동안 혼자 사니까 깨달았어요.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새로 문을 연 디지털 역사체험관에 갔어요. 제가 자문을 맡은 곳이었죠. 텅 빈 전시장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을 재현한 것이었는데 정말 실감났어요. 아빠, 신기해요. 이런 기술도 만드셨어요? 응. 사라진 역사를 되살리는 거지. 그럼 기억도 되살릴 수 있나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봤던 질문이었거든요. 기억은 억지로 되살리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거지. 그럼 제 기억도 언젠가는 돌아올까요? 돌아와도 좋고 안 돌아와도 좋아.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지금이 더 중요하죠. 전시장을 나와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아빠,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외롭긴 했어.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이제는 안 외로우시죠? 응, 내가 있으니까.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한 새로운 습관이었어요. 오늘 서연이와 전시관에 다녀왔다. 딸이 내 일을 자랑스러워해서 기뻤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지 않다.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 며칠 뒤 정부에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국가기록 보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 서연이와 아내가 함께 왔습니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을 받으니 더욱 뜻깊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윤도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상장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진짜 상은 따로 있다는 것을요.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상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축하 파티였어요. 건배. 세 사람이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주스, 저와 아내는 와인이었죠. 아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하세요. 응. 더 많은 기록들을 지켜낼게. 저도 도와드릴게요. 컴퓨터 공부해서요. 서연이가 제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가장 기뻤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뒤 서연이가 정말로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처럼 기록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딸이 제 뜻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산책을 합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강변을 걸으며 얘기했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에요. 진짜 가족이잖아. 맞아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 가더군요. 아빠,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새로 만드는 기억이 더 소중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뭘? 기억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아서요. 대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함께한 시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20년 동안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